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카라는 회사의 AI 조직을 리드하고 있는 박경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컨티뉴얼 러닝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AI 시스템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카시어링 도메인에서는 어떤 AI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인더스트리에서는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임팩트를 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배포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 모델을 바꾸어 주거나 개선을 해줘야 할 텐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세션은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AI를 어떻게 우리가 인더스트리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지, AI 시스템은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시스템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한번 모델을 배포해 보신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 분들이나 리서처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세션은 크게 두 가지 꼭지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AI 시스템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모델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전체의 큰 시스템을 설계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 두 번째 꼭지로 좀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연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컨티뉴얼 러닝에 대한 연구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꼭지에 맞춰 저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개 콘텐츠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기술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AI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AI 시스템은 아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의 잘 만들어진 트레이닝 셋이 있을 거고요. 이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모델학을 학습시키고 여러 가지 테스트 셋들에서 학습시킨 모델의 결과들 중에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한 모델을 우리가 베스트 모델로 세팅해서 아마 배포할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서 들어오는 테스트 셋들을 계속 베스트 모델에 넣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타겟 테이블에 그 결과를 적재할 것이고요. 그 프리딕션 결과들을 사내나 조직 내에 있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나 비즈니스 실무자분들이 AI 모델이 뱉은 프리딕션 결과를 이용하는 형태로 아마 AI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동작하는 AI 시스템에선 항상 엔드 유저들의 피드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피드백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이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모델에 넣어줘야겠죠. 그런 저희는 AI 모델에 대해 발생하는 챌린지를 크게 세 가지 종류 정도로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델이 만들어낸 폴티한 프레딕션들입니다. 모델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데이터셋에 시프트가 발생하거나 뭔가 모델이 좀 더 오버핏되어 있을 때는 잘못된 판단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모델이 무언가 잘못된 판단을 만났을 때는 그런 피드백을 수집해서 모델을 개선해 줘야겠죠. 두 번째는 태스크와 관계없는 데이터들입니다. 저희 소카에서 다루고 있는 카시어링 도메인에는 주로 차량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차의 외관 사진이나 혹은 내부를 찍은 아무래도 차량에 대한 사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좀 안전하고 안전하게 많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환경이 아니라 유저분들이 많이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해주시는 환경에서는 항상 정제된 데이터만이 들어온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제 먹은 고기 데이터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 사진이 들어올 수도 있는 차량에 대한 도메인을 다루고 있지만 고객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내 태스크와 항상 관련 있는 데이터만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줘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예 새로운 레이블이 추가되는 피드백인데요. 항상 비즈니스는 성장하고 운영 환경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레이블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혹은 각각의 레이블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큐를 다시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와 같은 여러 가지 피드백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들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트레이닝 셋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샘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샘플들을 좀 더 레이블링을 해서 데이터셋을 보강해 주세요. 이런 것 같은 피드백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사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AI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방법은 정말 그냥 데이터나 엔드 유저들의 피드백을 모두 모아서 모델을 재학습시켜 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피드백들을 모아서 정말 레이블링을 다 해서 재학습을 시켜준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과정들은 매우 리소스를 많이 씁니다. 첫 번째로 태스크와 무관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검수하는 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들죠. 방금 말씀드렸던 예시로 잠시 돌아가 보면 고기나 강아지 사진이 들어올 수 있지만 고양이나 돼지 사진이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모두 관련한 데이터들을 레이블링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언가 새로운 데이터를 레이블링 해준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레이블링 비용이 들죠. 그리고 이러한 레이블링이 매번 피드백마다 발생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모델을 업데이트 해줄 때마다 정말 크고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써야 한다는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비효율적이고 우리가 리소스를 정말 많이 쓰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수립하고 이 세션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가장 큰 질문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더 나아가서 효과적으로 AI 모델을 재학습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에 저희는 크게 세 가지 기술적인 오브젝티브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루고 있는 태스크와 무관한 데이터들을 아이솔레이트를 시켜준다. 두 번째, 효율적으로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한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레이블이 추가됐을 때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재학습한다. 오늘 세션에서는 이 세 가지 키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저희가 구현했는지, 어떤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지인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설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아마 저희 카쉐어링 도메인에 익숙하시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카쉐어링 도메인에서는 어떤 문제를 AI를 풀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카의 AI 조직은 비전, 랭귀지, 센서, 추천 시스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전 도메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소카를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모두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소카를 사용하시기 전에 모든 유저분들은 차량의 외관과 내관이 담겨 있는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하시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받아서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를 태워서 이 차량의 상태가 지금 어떤 것인지를 탐지하는 프레딕션 태스크를 풀고 있습니다. 이 차가 지금 정상인지 혹은 세차 중인지 아니면 무언가 파손이 묻어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부에 쓰레기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차량의 상태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서 고객에게 최고의 모빌리티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스크를 위해서 각각의 차량의 상태를 다루고 있는 사내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실험과 연구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어떻게 클래시파이어를 구성했는지 참고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이 잘 알고 계실 레스넷 100일 기반의 백본 아키텍처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클래시파이어의 형태일 텐데요. 다만 저희가 조금 더 집중했던 부분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갖고 있는 좀 피키한 특징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키면 주어진 레이블 중에 무조건 하나로 찍어야 되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셋에 있는 레이블 스페이스 중에 하나에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많이 바이어스가 되는 현상을 저희는 관측을 하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우리가 미티게이트 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컨트롤시브 러닝 기반의 프리트레이닝을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저희 도메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델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었고, 레이블 스몰딩을 적용을 해서 너무 주어진 레이블에 치우치지 않고 오버 컨피던트한 문제를 해결하며 적절한 컨피던스 수준을 내줄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좀 더 스무딩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만들었고, 조금 더 트레이닝 셋에 너무나도 바이어스 되지 않은 형태의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클래시파이어가 배포되었을 때 어떻게 실제로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는지 먼저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량의 파손을 탐지하는 차량 파손 탐지 시스템이라는 데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카에 업로드되는 모든 차량들을 인스펙션해서 파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차량들이 어떤 형태이고 어떤 예약 넘버에 어떤 이미지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모두 대시보드화 시켜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크래치가 보이거나 무언가 이격으로 의심되는 건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파손 흔적이 있네 라는 것을 AI가 먼저 탐지해서 이 차량의 사진들과 함께 인간 매니저가 검수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기능을 구현하고, 실제로 파손의 경우 인간 레이블러가 실제로 이런 것들은 수리 필요하다라는 피드백을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동해 두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찌그러진 형태가 있는 것들 같은 경우 좀 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므로 이런 것들도 클릭을 해서 인간 매니저가 피드백을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AI 모델에도 하나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실제 오퍼레이션에도 이 차량은 파손이다 라는 것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부위가 살짝 벌어져 있는 것들도 이격이라고 잘 탐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케이스들만 열심히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화면은 차가 어디 주차장 벽이나 기둥 같은 데 비벼서 생긴 자국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격이라고 잘못 판단한 건들이죠. 왜냐하면 생긴 게 이제 약간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좀 부위가 좀 벌어진 것에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랬던 것이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부위가 벌어져 있는 이격인데 형광 물질 같은 것도 좀 묻어 있고요. 이런 건들은 잘못된 판단이 있어서 인간 매니저가 솔루션 상에서 이것은 좀 판단이 이상한데요 라고 판단 보류라는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솔루션에 준비한 데모들을 보셨습니다만, 여기서도 항상 AI 모델이 완전한 프레딕션을 내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판단을 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AI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컨티뉴어스한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어떻게 AI 시스템을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다시 수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오브젝티브를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솔루션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솔루션이나 대시보드에 들어오는 데이터에 태스크와 무관한 데이터를 아이솔레이션 해주는 기능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태스크를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을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AI의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돌아왔을 때 이러한 과정에서 어디에 프레딕션 테이블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관련 없는 데이터들을 잘라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모델의 인퍼런스 결과를 최종적인 타겟 테이블에 넣기 전에 OOD 디텍터를 설치해서 관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을 미리 아이솔레이션 시켜주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와 관련 없는 데이터들을 걸러주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아마 OOD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엠니스트와 같은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셋으로 정의했을 때 똑같이 숫자를 다루고 있지만 데이터가 수집된 환경이 살짝 다른 데이터들을 저희는 코베리어트 시프트라고 정의하고, 뭔가 엠니스트와 비슷한 컨텍스트의 이미지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숫자가 아닌 문자죠.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Near OOD라고 정의해 볼 수 있고, 숫자를 다루고 있지도 않고 뭔가 데이터가 수집된 환경도 다른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는 Far OOD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이라는 태스크는 저희가 엠니스트라는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있을 때 코베리어트 시프트부터 Far OOD까지 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걸러내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리얼월드에서 인퍼런스 단계의 OOD 디텍션을 달았던 로직을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테스트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 샘플을 베스트 모델에 넣고 베스트 모델이 리턴하고 있는 로짓 벡터를 저희는 추출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 보실 부분은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뒤에 나와 있는 로짓 벡터가 아니라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이전에 있는 로직 벡터를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조금 더 아래쪽에 보이시는 논문에서 사이테이션한 결과로 저희 도메인 벤치마크에서 실험했을 때 이 모델이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컨피던스를 갖니? 라는 것에 대한 프록시로 삼기에는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이전에 사용했던 벡터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자체가 데이터나 인포메이션 로스를 만든다라고 저희는 내부 데이터와 저희 도메인 벤치마크 세팅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뽑힌 로짓 벡터에서 저희는 각각의 로짓 개별 값들의 절대값들의 최대값을 취해서 하나의 OOD를 위한 프록시로 삼았고, 이 프록시 값을 OOD 디텍터에 넣어서 특정한 스레솔드 이상으로 기록하면 이것은 인디스트리뷰션이다, 즉 아마 트레이닝 셋에 있는 데이터일 것이다 라고 간주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특정 프리셋 트레스홀드보다 낮은 값의 컨피던스를 가지면 이거는 모르는 데이터일 것이다 라고 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우리가 트레이닝셋에서 한 번이라도 보았거나 비슷한 분포에서 나왔을 데이터는 아마 모델이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컨트롤시브 러닝 기반의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하고 레이블 스무딩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컨피던스를 내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이 스레스홀드보다 낮은 수치의 컨피던스를 보여주면 이것들은 아마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리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스레스홀드 기반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스레스홀드를 설정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사전에 구축한 밸리데이션 셋에서 저희가 리얼월드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수준의 false positive rate를 정성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적절한 수치로 설정해서 릴리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OD 샘플들을 실제로 어떻게 디텍트를 하고 어떤 데이터들이 디텍트가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저희의 프레딕션에 들어가기 전에 걸린 데이터들은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차량 인도 서류나 영수증, 혹은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는 충전 화면, 그리고 이제 화면 안에 이제 아예 타겟 차량이 없는 데이터, 더 나아가서 빛이 너무 부족해서 차량의 외관이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타겟 데이터가 식별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OOD 샘플로 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OD 디텍터를 저희가 배포를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점을 얻었는지,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간단하게 랩업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태스크와 무관한 데이터를 우리가 아이솔레이션 해주기 위해 OOD 디텍터를 사용했을 때 먼저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데이터를 저희가 별도로 분석해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모델이 잘 이해하고 어떤 데이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작업에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샘플들을 별도로 분석하면서 조금 더 원활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없는 데이터들이 애초에 타겟 프레딕션 테이블로 들어가지 않아서 인퍼런스 결과의 퀄리티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고, 엔드 유저가 팽성하는 피드백의 양도 감소하면서 조금 더 저희 사이언티스트들의 품이 줄어드는 베네핏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스크와 관련 없는 데이터들은 잘 아이솔레이트를 시켰다면 이제 그러면 무언가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해 효율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다이어그램으로 돌아가서 엔드 유저들이 만들어주는 피드백이 이렇게 생기면 저희는 보통 유저분들이 몇몇 개의 샘플들을 찝어주십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좀 이상한데요. 이런 데이터는 좀 더 레이블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같은 몇몇 개 샘플을 실제로 찍어서 데이터를 남겨주시는데,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재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레이블링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셋에서는 하나의 클래스가 10,000장의 샘플이 들어가 있는데 몇몇 개, 5개, 6개의 샘플만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러닝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퓨전 러닝과 같은 접근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인퍼런스를 위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채워주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되어 있는 언레이블드 된 풀에서 내가 원하는 재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레이블링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정말 많은 이미지를 봐야 하고 많은 공수가 들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어떤 공수가 드는지를 정의해 보면, 첫 번째로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 풀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데이터에는 몇 천만 장 단위의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 차량에 눈이 묻어있는 사진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겨울에 올라온 사진 같은 것을 아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폭설이 내린 날에 이 사진이 찍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아무리 해봐도 몇십만 장, 몇백만 장의 데이터를 사실 다 뒤져봐야 됩니다. 이 과정이 우선 엄청나게 큰 리소스가 발생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내가 레이블링해야 되는 타겟 데이터가 생길 때마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다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트레이닝 셋과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레이블링을 계속 반복해 주면서 리소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전반적인 과정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학습 데이터로 넘어가기 이전에
언레이블드 된 풀에서 내가 원하는 타겟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리트리버 모듈을 구현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 설계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도식화된 결과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3 곱하기 6의 18개의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타겟 데이터가 3개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열어보겠죠? 이건 아니네 하고 나올 때까지 다 열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더니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 그럼 이것을 우리가 따로 레이블링을 해서 드디어 하나 얻었다 이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그리고 이 18개 데이터를 다 보는 겁니다. 시간과 고독의 방에 들어가서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저희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언레이블되는 데이터와 풀과 엔드 유저가 피드백한 타겟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데이터들을 모두 데이터 리트리버라는 모듈에 적용시켜서 타겟 데이터와 유사하다고 추려질 수 있는 캔디댓, 언레이블 샘플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디자인했습니다. 우리가 레이블링을 했다면 3618 총 18개 데이터를 봤어야 했지만 조금 더 효과적인 리트리빙 툴을 통해서 내가 정말 타겟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풀들을 추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100%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 레이블러가 마지막으로 추리고 재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는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리트리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언레이블된 풀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뽑고 첫 번째 엔드 유저가 피드백해준 타겟 데이터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와도 계산하고 세 번째 데이터와도 계산을 해서 각각의 타겟 샘플들과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고 이것들의 에버리지를 취해서 최종적으로 각각의 언레이블드 샘플들이 내가 원하는 타겟 데이터와 얼마나 유사하구나 라는 것에 대한 프록시를 얻어서 간단하게 나래비를 세워서 원하는 데이터만 캔디댓 풀로 추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을 때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이 끌려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우나 장마가 있는 시절에 이제 차 표면에 물이 묻어 있는 것들이 꽤 헷갈리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빗방울이 묻어 있는 차량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차 표면에 이렇게 비가 정말 물방울이 좀 묻어 있는 차량 사진들도 잘 끌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이제 차량에 눈이 묻어 있는 이미지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잘 눈과 차가 함께 있는 이미지들이 잘 끌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잠깐 이제 눈썰미 있게 보시면 이렇게 빨간 박스 친 데이터들은 차량 위에 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과 차가 함께 있는 사진이 잘못 끌려온 것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완전하게 저희가 이런 캔디댓 세트를 믿을 수는 없고 인간 레이블러를 붙임으로써 이러한 데이터들을 걸러주는 작업은 꼭 필수적으로 적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버의 기능은 사실 모든 데이터를 사실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레이블링할 리소스를 많이 줄여주고 추려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꼭지도 한번 랩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다라는 니즈는 항상 발생합니다. 레이블링 누구나 적게 하고 싶죠. 시간과 리소스 항상 줄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리트리버를 적용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재학습 데이터셋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타겟 데이터가 언레이블드 풀에 아예 없을 수는 없을까? 혹시 이런 리스크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레이블링에 들어가는 시간과 리소스를 매우 많이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한 문제들을 한번 중간에 정리를 해보자면 태스크와 무관한 데이터들을 아이솔레이션 시켜주기 위해 OOD 디텍터를 적용했고요.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타겟 데이터를 끌어오기 위해 데이터 리트리버를 구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새로운 레이블을 우리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재학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는데요. 사실 또 정말 간단하고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방법은 스크래치부터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리소스가 많이 들죠. 저희는 사실 오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예시로 들었지만 다른 도메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번 학습시키는데 정말 큰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희는 하나의 리즈너블한 방법으로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연구 주제를 수립하였고 이에 대해 연구 결과와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 뒷부분에 현희님께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호님에 이어 발표를 맡게 된 소카이 어플라이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정현희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소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컨티뉴얼 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컨티뉴얼 러닝은 마치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을 모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정보를 학습하고 이전에 학습했던 정보를 응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살 때는 글자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고 이때 배웠던 언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또 더 성장하게 된다면 학습한 언어와 지식들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AI 모델에도 여러 개의 지식을 순차적으로 주입하게 된다면 이전 지식을 기반으로 더 풍부하고 더 다양한 지식을 가진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실의 모델을 배포했을 때 발생하는 시프트된 데이터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모델을 업데이트 해볼 수 있겠고, 또한 비즈니스의 변화가 생겼을 때도 처음부터 새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보만을 추가적으로 더 주입하여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모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성능의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태스크에서 먼저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태스크의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두 번째 태스크에 대해서도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게 하는 것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델을 상황에 따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현실에서는 이런 컨티뉴얼 러닝을 굳이 적용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컨티뉴얼 러닝을 사용했을 때 모델을 처음부터, 즉 스크래치부터 학습할 필요가 없이 계속 추가되는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전에 학습시켜뒀던 데이터에 접근할 필요 없이 새로 구축된 데이터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모델러의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포의 관점인데요. 첫 태스크를 배포할 때 구축해두었던 운영 환경에서 새롭게 업데이트한 웨이트 파일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배포의 관점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또한 그런 배포의 장점을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미리 구축해놓은 익스터널 밸리데이션만 통과하면 자동으로 배포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조금 더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컨티뉴얼 러닝을 현실에서 실험을 해보면 마냥 사람처럼 적당한 정보만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용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태스크가 시퀀셜하게 들어와 학습이 되었을 때 이전 태스크에 대한 정보는 모두 잊어버리는 카타스트로픽 폴게팅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타스트로픽 폴게팅 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이전 연구들에서는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그 태스크에 대해서만 바이어스되어서 학습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하기도 했었고, 혹은 이전의 태스크의 정보를 모델이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리마인드 해주기 위해서 특정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곳에 버퍼를 만들어 이전 태스크의 디스크리네이티브 큐나 샘플 케이스들을 저장해 두는 접근 방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이전에 학습했던 정보를 새로운 태스크에 응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덜 학습해서 새로운 태스크에서 성능이 안 나오게 되거나, 혹은 이전에 학습한 정보를 다음 태스크에서 쉐어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퀀셜하게 인풋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크기의 버퍼를 만드는 경우에는 태스크가 늘어남에 따라 메모리 이슈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거나, 혹은 다이나믹하게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태스크가 늘어남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모두 저장할 수 없다는 한계점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과거 기법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뇌를 모사한 컨티뉴얼 러닝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해당 기법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모티베이션과 같이 컨티뉴얼 러닝은 결국 사람이 지식을 배우는 것을 모사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사람처럼 학습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 인간은 어떻게 지식을 계속해서 저장하고 학습하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기억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론은 많지만 뇌과학에서의 가장 메인스트림이 되는 이론의 모티베이션은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마다 머릿속에 새로운 저장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모델도 별도의 버퍼와 같은 새로운 저장 공간을 만들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뇌는 새로운 저장 공간 없이 지속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며 또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널리지는 장기 기억으로 몇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널리지는 단기 기억으로 보내 그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서로 지식을 주고받는 형태로 지식의 축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뇌에서 지식을 축적할 때 발생되는 특징들을 적용하여 저희는 컨티뉴얼 러닝 방법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방법을 LPG, 즉 Lightweight Prompt Learning with General Representation 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저희 기법은 크게 두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상단에 있는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 모듈이고 두 번째는 하단에 있는 가이딩 모듈입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듈인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 모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듈은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미지넷 정도의 라지 스케일 데이터로 학습한 레프레젠테이션은 인풋 데이터에 대한 글로벌한 특징을 이미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다른 태스크에 학습된 웨이트들과의 레이어 와이즈 시밀러리티를 비교했을 때도 모든 레이어에서 완전히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음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만을 사용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해당 태스크의 모델이 바이어스 되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한 태스크에 바이어스돼서 컨티뉴얼 러닝에 다이렉틀리 적용이 안 되는 이 장기 기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에서 특정한 태스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만을 잘 가이딩만 해준다면 대체로 모든 태스크에서 모든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이딩하기 위해 구성한 두 번째 모듈인 가이딩 모듈을 추가적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이 모듈은 글로벌 널리지를 가이딩하는 역할이므로 굉장히 라이트하고 단지 몇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이 학습되는 과정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태스크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프롬프트 모듈의 뉴런에서 첫 번째 태스크에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이딩하는 데 도움을 줄 뉴런을 랜덤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초록색으로 마킹이 된 부분입니다. 그 후 선택된 뉴런만을 액티베이트하고 나머지 뉴런들은 프리즈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프롬프트를 통과한 아웃풋과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의 아웃풋을 컨캣하여 하나의 피처 벡터로 만들고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하게 하여 백프로파게이션을 거치며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태스크에 대한 학습을 마쳤고 이제 두 번째 태스크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태스크에서는 첫 번째와는 다르게 프롬프트 모듈에서 학습할 뉴런을 선택하기 이전에 시밀러 태스크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모듈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듈에서는 이전에 학습했던 태스크와 지금 새로이 들어오는 태스크가 비슷한 태스크인지를 판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전 태스크와 비슷하다면 널리지 쉐어링을 하여 더 좋은 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두 번째 태스크가 첫 번째 태스크와는 완전히 다른 태스크임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태스크에서 선택됐던 뉴런과는 완전히 다른 독립된 뉴런을 선택하게 되겠고 그 뉴런만을 학습하여 프롬프트 모듈의 아웃풋으로 내고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과 컨캣하여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태스크가 순차적으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세 번째 태스크는 첫 번째 태스크와 유사한 큐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시밀러 태스크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태스크 1과 동일하다는 아웃풋을 내게 될 것이고 기존 태스크 1과 2까지 학습시켰던 프롬프트가 있을 때 첫 번째 태스크를 학습했던 뉴런과 동일한 뉴런이 마킹이 되고 즉 슬라이드에서 초록색으로 마킹됐던 부분이 다시 파란색으로 마킹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유된 뉴런 상에서 이전 태스크와 유사한 널리지가 쉐어링이 되면서 학습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롬프트에서 뉴런이 선택되었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 아웃풋과 컨캣하여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하면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널리지 쉐어링을 가능하게 하는 시밀러 태스크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결국 저희 방법인 LPG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듈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전에 있던 태스크와 지금 새롭게 인풋으로 들어오는 태스크가 유사한지를 보는 모듈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태스크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를 가정하면 두 번째 태스크를 첫 번째 태스크에서 만들었던 모델에 인퍼런스하여 샘플 간의 베리언스를 확인을 합니다. 이 베리언스가 특정한 스레스홀드보다 작다면 이미 인풋으로 들어온 태스크에 대한 널리지를 알고 디시전 바운더를 어느 정도 만든 상황이므로 유사한 태스크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반대로 스레스홀드보다 베리언스가 큰 경우에는 이전 태스크와 비슷하지 않은 새로운 태스크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태스크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는 비교해야 될 개수가 하나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먼저 세 번째 태스크가 인풋으로 들어오기 전에 첫 번째 태스크가 처음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태스크와 세 번째 태스크가 유사한지를 먼저 비교를 하고, 또 그 다음 첫 번째 태스크의 다음으로 들어왔었을 두 번째 태스크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사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적용했던 두 번째 모듈인 가이딩 모듈과 그 가이딩 모듈을 구성하는 프롬프트, 그리고 시밀러 태스크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모듈은 각 태스크에 대한 특징적인 정보만 저장을 하고 결국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의 가이딩 역할을 하므로 앞선 모티베이션 중에 인간의 단기 기억과 매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저희 기법을 검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태스크 사이에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큐의 차이가 큰 코어스 그레인드 세팅을 사용을 했고, 두 번째로는 각 태스크 사이에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큐의 차이가 작은 파인 그레인 세팅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시퀀셜한 태스크가 들어오고 모든 태스크가 다 학습이 되었을 때 이전 태스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왔는지를 정확도를 기준으로 결과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법은 다른 베이스라인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성능을 대체적으로 달성을 했고, 어퍼 실링인 슈퍼바이스드 방법과 비교했을 때도 더 높거나 유사한 성능을 달성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LPG의 핵심이 되는 기법 중 하나였던 비슷한 태스크로 판단이 되었을 때 동일한 뉴런을 프롬프트에서 선택하여 널리지 쉐어링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랜덤으로 셀렉션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유의미한 방식임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컨티뉴얼 러닝의 기법을 디자인을 했는데, 과연 이 기법을 현실에 바로 도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방법만을 현실에 바로 적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이 이해하지 못하는 특정한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태스크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가이딩 모듈을 최적화할 니즈까지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태스크가 발생함에 따라 이미 픽스해 두었던 레이블들 간의 큐가 겹치거나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도메인에서는 차량 외관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는데, 이미 확정되어 있던 클래스인 거품 세차 중인 차량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케이스는 차량 외관에 거품이 쌓여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유난히 눈 묻은 차량 외관 사진이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차량 외관이 눈으로 덮여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경우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모델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유사한 두 케이스인 눈 묻은 차량 외관과 거품 세차 중인 차량을 구분해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 케이스의 경우 기존 모델의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작동하지 못했고,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 큐를 구분할 수 있지만 모델이 구분하기에는 또 컨티뉴어스한 시나리오에 적용을 하기에는 어려운 케이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컨티뉴얼 러닝만을 현실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실에서는 컨티뉴어스 시나리오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보완하고자 운영으로 릴리즈하기 전 개발 환경에서 앞서 소개드렸던 컨티뉴얼 러닝 기법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슈퍼바이스드 기법을 오프라인 테스트 환경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온라인 테스트 환경에서도 정성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컨티뉴얼 러닝 기법이 좋다면 그 모델을 그대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운영으로 릴리즈하기 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슈퍼바이스드 기법과 한 번 더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AI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면서 얻은 레슨런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운영하고 있는 모델의 태스크와 무관한 데이터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터를 사용하여 분리해내어 운영상에 관련이 없는 샘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 운영 DB에서 원하는 샘플만을 추출하여 가져오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 리트리버를 디자인을 했고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레이블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얻은 새로 만든 레이블 기반으로 여러 개의 시퀀셜한 태스크를 컨티뉴어스하게 학습할 수 있는 컨티뉴얼 러닝 시스템을 구축하되 가장 일반적인 슈퍼바이스드 방법과 비교하여 리스크를 낮춰서 현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문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AI 시스템을 디자인하면서 함께 디스커스하고 실험하며 또 배포에 힘써주신 사이언티스트 분들과 엔지니어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